2022년에 120만 명이 냈던 종부세를 2년 만에 45만 명만 내게 됐어요. 세수는 2조 2천억이 빠졌고요. 같은 시기 여러분 디딤돌 한도는 5,500만 원 깎였습니다. 정부 공식 설명은 하나였어요. 1주택자, 실수요자 부담을 덜어준다. 말 자체는 예쁘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한 손은 자산가 지갑을 푸는 동시에 다른 손은 무주택자 지갑을 오므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빠진 2조 2천억. 이 돈 증발한 게 아니에요. 어디론가 이동한 겁니다. 오늘은 그 두 손이 어떻게 엇박자로 움직였는지, 이동한 2조 2천억이 누구 주머니로 흘러갔는지를 가상인물 한 명을 따라가며 풀어볼게요. 인천 사는 박 과장님, 연봉 5천만 원, 4억짜리 아파트를 첫 집으로 꿈꾸던 직장인이에요. 2024년 11월까지만 해도 디딤돌 한도가 나왔던 금액이 12월부터 5,500만 원 사라졌죠. 박 과장님이 그 돈을 메우려고 월급 쪼개고 있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먼저 큰 그림부터 그려볼게요. 문재인 정부 후반, 그러니까 2022년이 종부세의 최고점이었어요. 주택분 종부세를 낸 사람이 약 120만 명, 종부세 폭탄 고지서, 집값이 죄냐, 이런 헤드라인이 매일 나오던 시기였죠. 그런데 이 120만 명이 딱 2년 만에 45만 명대로 줄어듭니다. 3명 중 2명이 명단에서 조용히 사라진 거예요. 집값이 떨어져서 자연스럽게 줄어든 거 아니냐? 아닙니다. 종부세라는 세금, 손잡이가 3개 달려 있거든요. 세율, 공시가격, 공제구간. 이 3개를 동시에 돌리면 시장 집값이 그대로여도 납세자 수가 쑥 빠져요. 이 세 손잡이를 정부가 2024년 한 해에 모두 돌렸습니다. 2024년 5월엔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합헌 결정을 내렸어요. 법은 종부세 그대로 둬도 된다고 한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분기부터 완화 드라이브가 더 세게 걸립니다. 법은 괜찮다는데 정책은 정반대로 가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납세자가 줄어든 방식. 누가 명단에서 빠졌고 누가 남았는지 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박 과장님 같은 1주택 예비 구매자의 부담은 딱히 덜리지 않았는데 명단에서 사라진 사람 수만 60%가 넘거든요. 대체 누가 빠진 걸까요? 박 과장님이 4억짜리 아파트를 보러 다니던 그 2024년 하반기, 딱 이 시기에 3가지 일이 한꺼번에 벌어집니다. 첫 번째, 2024년 3월 대통령이 한 말이 있어요.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 원래 계획은 2035년까지 공시가를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거였거든요. 이게 2020년에 정해진 로드맵이었어요. 공시가가 시세에 가까워질수록 종부세 과세 기준도 같이 올라가요. 근데 이 로드맵 자체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해 11월, 2025년 현실화율은 69%로 동결됩니다. 2020년 수준이 3년 연속 고정되는 거죠. 두 번째, 2024년 11월 6일 국토부 발표가 나옵니다. 디딤돌 대출, 무주택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서민이 5억 이하 집을 살 때 쓰는 그 대출이요. 그 한도가 수도권 아파트 기준 5,500만 원 깎입니다. 12월 2일부터 바로 시행됐고요. 한도가 5,500만 원 날아가면 그 집을 사려던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내 돈 5,500만 원을 더 준비하든가, 집을 포기하든가, 전세로 더 살든가.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세 번째, 같은 분기 종부세 세율 인하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옵니다. 1주택자 최고 세율 2.7%를 1.5%로, 다주택자 최고 세율 5%를 4%로, 여기에 고령자 공제는 65세 40%, 70세 60%로 확대, 장기 보유 15년 이상이면 50%, 이 둘을 겹치면 최대 80%가 깎입니다. 원래 1억 내 세금이 2천만 원 되는 구조인 거예요. 여기에 생애 최초 취득세는 3억 이하 집이면 전액 면제까지 붙어요. 자, 같은 분기에 3가지가 같이 움직였어요. 공시가 수문 열기, 서민 대출 조이기, 자산가 세금 풀기. 이게 우연이라고 보시겠어요? 박 과장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박 과장님은 월급을 더 올릴 수도 없고 부모님 통장을 열 수도 없으니까 결국 전세로 더 살기로 합니다. 2년 더 전세살이. 월급에서 매달 50만 원씩 모은다고 쳐도 5,500만 원 채우는데 9년이 걸려요. 그 9년 동안 박 과장님이 보고 있는 정반대쪽 풍경이 있었어요. 같은 분기에 15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분의 종부세는 수백만 원 단위로 깎이고 있었거든요. 한 손은 오므리고 한 손은 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이 두 장면을 다른 면에 나눠서 보도하니까 잘 안 보여요.
경제면에 종부세 완화 기사와 사회면에 디딤돌 주제 기사가 따로 놀거든요. 이 두 개를 나란히 붙여놓고 보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이제 풀린 세금이 누구 주머니로 들어갔는지 이걸 본격적으로 해부해 볼게요. 1주택자 실수요자를 위해서, 이게 공식 문구였죠. 그런데 한 가지 숫자만 보면 이 문구가 어떻게 흔들리는지가 보여요. 2021년 기준이에요. 종부세 세액을 누가 부담했느냐? 다주택자와 법인, 이 두 그룹이 부담한 비중이 전체의 88.9%예요. 쉽게 말해 집 여러 채 가진 사람들과 회사 이름으로 집을 가진 법인들이 종부세의 거의 9할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1주택자는 다 합쳐봐야 11%대였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세금을 많이 내는 그룹이 누구냐? 그 그룹이 곧 세금을 풀었을 때 가장 많이 돌려받는 그룹이에요. 당연한 얘기죠. 많이 내던 사람이 깎여야 큰 돈이 빠지는 거니까요. 11%만 내던 1주택자를 풀어준다고 2조 2천억이 통째로 증발할 수가 없어요. 산수가 맞지 않습니다. 박 과장님 같은 1주택 예비구매자한테 돌아가는 몫으로는 이 숫자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이 있었어요. 이때 다주택자 중과 체계가 사실상 사라집니다. 예전엔 3주택이면 세율이 확 튀어올랐거든요. 조정지역 2주택만 돼도 가속도가 붙어서 최고 6%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주택수 차등을 없애고 가액 기준으로 전환되면서 사실상 2.7%대 단일 세율 쪽으로 내려앉습니다. 세 채 가진 분이나 한 채 가진 분이나 세율 계산이 비슷해진 거죠. 많이 가진 쪽 부담이 훨씬 크게 깎이는 구조예요. 법인은 더 드라마틱해요. 법인이 집을 갖고 있을 때 예전에는 각종 중과가 붙었어요. 이게 단일 세율로 고정됐죠. 숫자 하나만 보시면 감이 와요.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법인 과세 인원이 279% 들었어요. 거의 4배입니다. 직전까지 법인 명의로 집을 돌리는 게 굉장한 부담이었단 얘기예요. 그런데 윤 정부 개편 이후에는 그 부담이 구조적으로 가벼워진 거고요. 법인 명의로 집을 여러 채 굴리는 게 다시 할 만한 장사가 된 거죠. 박 과장님 같은 개인은 대출 한도가 깎이고 김 회장님 같은 법인은 세율 구조가 평평해진 겁니다. 여기에 양도세도 같이 움직여요.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붙는 중과세율이 2주택은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 깎여요. 장기 보유 공제는 최대 90%까지 쳐줍니다. 많이 갖고, 많이 돌리고, 많이 빠져도 덜 뜯기는 구조가 된 거죠. 박 과장님이 한 채 사려고 9년을 버티는 동안 여러 채 가진 분들은 샀다 팔았다 하면서 세금을 5방향에서 덜 내고 있었던 거예요. 종부세만 깎인 게 아니에요. 같은 분기 자산가 지갑을 푸는 다른 세금들이 줄줄이 움직였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조용하게, 제일 세게 움직인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제주입니다. 제주 비거주자가 토지를 살 때 취득세가 8%에서 6%로 내려가요.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 제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는 50% 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서울에서 수십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던 법인이 본사 주소만 제주로 바꾸면 세금의 상당 부분이 날아가는 거예요. 실제 직원이 이사하지 않아도 돼요. 서류상 주소만 옮기면 되는 구조니까요. 정책 목적은 지역 투자 유치인데 실체는 페이퍼 컴퍼니로 세금만 깎는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조세 형평성 훼손 논란이 왜 나오는지 이해되시죠? 박 과장님이 인천 4억짜리 집을 사느라 5,500만 원을 더 짜내고 있을 때 다른 한쪽에선 서류 한 장으로 수억 원이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박 과장님 맞은편에 서 있던 인물 하나를 데려와 볼게요. 김 회장님이에요. 수도권에 주택 3채, 법인 명의 빌딩 하나 보유. 2026년 기준으로 이분 통장에 쌓이는 혜택을 하나씩 따라가 볼까요? 첫째, 주택 세율 인하로 종부세에서 수천만 원이 남아요. 둘째, 양도세 중과 완화로 집 한 채 팔 때 또 수천만 원이 덜 빠져요. 셋째, 법인 빌딩을 제주로 본사 이전만 시켜두면 취득세 재산세 합쳐서 수억 원이 깎여요. 여기에 고령자 공제, 장기 보유 공제까지 중첩되면 최대 80%까지 떨어집니다. 한 해에 1억 내 세금이 2천만 원, 8천만 원이 김 회장님 통장에 그대로 남는 구조인 거예요. 이제 박 과장님과 김 회장님을 같은 분기에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박 과장님은 집을 사려고 5,500만 원을 더 마련해야 해요. 김 회장님은 가만히 있는데도 8천만 원이 통장에 남아요. 같은 한 분기에 두 사람 자산 격차가 1억 3,500만 원이 벌어진 겁니다. 5년 누적이면 격차는 또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88.9%가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김 회장님 같은 분들이 내던 구할이 이제는 돌려받는 구할이 됐거든요. 숫자 꼬리표만 뒤집힌 겁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짧게만 비교해 볼게요. 영국은 보유세 자체가 거의 없어요. 대신 거래세가 세요. 집 살 때 평균 2.4% 정도를 떼요. 보유는 거의 안 건드리고 사고 팔 때 왕창 받는 구조예요. 스웨덴은 더 극단적이에요. 아파트 보유세가 사실상 0%에 가깝거든요. 호주는 아예 거주하는 자기 집은 보유세가 면제고요. 그럼 한국은 얼마냐? 총 덩치로 보면 OECD 3위까지 올라가는 부동산 세금 국가예요. 아, 우리가 많이 내는 거네 싶으시죠? 그런데 이게 또 역설이 있어요. 자산가치 대비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이하입니다. 간판은 크고 실제 뽑히는 돈은 상대적으로 적은 구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아까 말한 그 세 손잡이로 다시 돌아가요. 겉에서 보면 세율 손잡이, 공시가 손잡이, 공제 손잡이 세 개가 다 달려 있어서 두툼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세금 흐름을 따라가 보면 공시가 쪽 손잡이가 시세보다 훨씬 낮게 묶여 있어서 그 사이로 돈이 셉니다. 총 세금 덩치는 커 보이는데 정작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에 비하면 실효가 낮은 구조. 이게 한국 부동산 세제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래서 완화를 해도 이 구조 안에서는 고가 자산을 가진 쪽이 가장 큰 떡을 가져가는 시기됩니다. 세율 손잡이는 눈에 잘 띄는 간판이고 공시가 공제 손잡이는 조용히 움직이는 배관이거든요. 간판만 바꾸고 배관을 그대로 두면 돈은 결국 원래 흐르던 방향으로 더 세게 흘러요. 이게 2조 2천억이 박 과장님이 아니라 김 회장님 쪽으로 흘러간 이유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고 그럼 한국도 보유세 없애자라고 단순 결론을 내리면 또 틀려요. 영국은 거래세가 훨씬 무겁고 스웨덴은 자본이득 환입이라는 완전히 다른 철학이에요. 한국처럼 명목 보유세를 끌어올려 놓고 실효는 낮게 운용하는 나라는 많지 않거든요. 그 와중에 완화만 계속 진행되면 덩치 큰 세금 간판 밑에서 실제로는 자산가 쪽으로 물이 흐르는 구조가 더 굳어지는 거죠. 마무리해 볼게요. 한 손은 자산가 지갑을 풀었고 다른 한 손은 서민 지갑을 오므렸습니다. 종부세 세수 2조 2천억은 증발한 게 아니에요. 이동한 겁니다. 주머니에서 주머니로요. 증발처럼 보이는 모든 세금은 사실 다른 주머니로 이동한 세금이거든요. 1주택자 완화, 이 한 줄이 헤드라인을 도배하는 동안 계산기 뒤에서는 법인 단일세율, 양도세 중과 완화, 제주 75% 감면, 공시가 현실화율 폐기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계산기 옆에서 디딤돌 5,500만 원이 깎였습니다. 숫자 단위도 완전히 달라요. 김 회장님 쪽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덜 빠지고 박 과장님 쪽은 수천만 원이 추가로 필요해진 거예요. 세금 풀기가 아니라 주머니가 바뀐 겁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 한 줄이에요. 완화와 이동은 완전히 다른 단어거든요. 그리고 뉴스 헤드라인은 두 단어를 아주 쉽게 바꿔치기 하죠. 박 과장님은 이 시기에 9년치 저축을 떠안게 됐고 김 회장님은 같은 한 해에 억 단위를 돌려받았어요. 두 사람을 나누는 선이 정확히 정부의 두 손이었던 거예요. 왼손의 높이와 오른손의 높이가 월급 명세서와 등기부등본 위에 다르게 찍혔던 겁니다. 다음에 전세가 또 오를 때, 다음에 디딤돌 심사 결과가 예상보다 적게 나올 때, 다음에 공시가격 고지서가 예상보다 덜 오른 걸 보실 때, 한 번만 이 88.9%를 떠올려 보세요. 내 지갑이 얇아진 그만큼이 어딘가 다른 지갑을 두껍게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체감되기 시작하면 뉴스에 완화라는 단어가 예전처럼 중립적으로 들리지 않을 겁니다. 누구를 위한 완화인지 한 번은 꼬리표를 확인하게 되죠. 이 두 손의 엇박자가 다음엔 어디에서 나올지 저도 계속 파볼게요. 전세 제도든 재건축 세제든 또 한 손은 풀고 한 손은 조이는 그림이 어딘가에서 반복될 거예요. 박 과장님의 9년치 저축 위에 김 회장님의 8천만 원 절세가 겹쳐져 있는 풍경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날 얘기가 아니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숫자로 찾아올게요.